잠시만 볼게요. 오늘 가장 그 뭐지 실시간 강의 제일 많이 들어오고 좋아요도 제일 많이 들어오고. 그래요? 아 오늘 대박이네. 근데 그거 아시죠? 그 누구지? 그 블랙핑크의 제니? 응. 질문. 아 차수민 학생이 질문했는데 선생님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소윤이 승리하면서 대위군과 살인파 처벌했는데 왜 갑자기 살인파가 권력을 잡나요? 뭐 이렇게 나오네요. 아, 그거는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윤과 소윤이 정치 싸움을 하잖아요. 그런 와중에 많이 훈구파들이 쓸려 나갑니다. 그러니까 남은 훈구파들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훈군파와 조금 평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온건 살인파와 손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명종 20년 때 살인파를 끌어들여 가지고 훈구파가 이렇게 연합하면서 정치를 이루어 가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늙은 사람들은 은퇴하죠. 이에 반해 나이 젊은 살인파가 계속해서 어떻게 관직이 올라오고 해서 권력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이거를 이제 수업용으로 정리를 하면 이제 훈구파가 분열이 되는데 그게 대윤과 소윤이고 그 중에 소윤이 이제 한국사 부인이 살아남았는데 그 소윤의 인원이 실제로 너무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사람들이 국가 전체를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살인파로 등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살인파가 우리가 얘기하는 기성 살인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 당시에는 좀 젊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젊었죠. 젊었는데 이제 동인과 싸울 때는 어느 순간 뭐 중앙 무대에서 이미 20년 30년 관리를 지낸 늙어버린 사람들이 되었던 거고, 그리고 훈구파가 결정적으로 조선왕조 정치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 이유가 후계자를 양성하지 않았습니다. 살인파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서원이나 사학을 통해서 자신의 제자들을 많이 길렀던 반해 훈구파 같은 경우에는 관료적인 입장을 취한 학자들이기 때문에 제자를 키운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조금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은 뛰어난 거는 맞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제자를 기르면서 이런 관학적인 측면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조금 단절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살인파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오늘 수업 시간에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요. 살인파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후배를 끊임없이 양성했다는 거. 후배와 제자를 후배와 끊으면서 제자를. 근데 훈구파는 오히려 자신의 있는 지금의 정치만 지키려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그렇다기보다는 관료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입지전적인, 그러니까 출세지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출세를 하게 딱 보니까 이제 자신이 이룬 바를 다 이룬 거예요. 제자의 양성에 대한 그러한 개인적인 뜻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료와 학자의 마인드, 그러니까 관료는 훈구파고 학자는 살인파라고 보면 돼요. 학자는 당연히 자신의 사상을 제자를 길러서 이어가게 하는 사람들이고, 관료 같은 경우에는 당대에 내가 나라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제자나 뭐 자식을 통해서 그걸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러한 정신 스펙트럼이 조금 엷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빈 학생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윤하고 소윤이 있는데 이 소윤만 살아남았고 이 소윤의 숫자가 적었고 이 소윤이 적은 숫자로 국가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웠고 그 중에 이제 살인파를 등용하게 되는데 이 살인파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살인파가 기성 살인파가 된다 이 말이죠. 이때 뭐 대표적으로 이현적 같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 소연하고 뭐 정치를 하면서 하죠. 이현적도 문묘 종사에 종사될 만큼 살인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죠. 수민 학생 이해했답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자 임진왜란 지금 학생들 지금 저희가 이걸 띄워놓고 지금 좀 할게요. 책에 보면 그래서 임진왜란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우리 수능 공무원 시험으로 얘기해 볼게요. 공무원 시험에 보면 임진왜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학생들 오늘 제가 이걸 편집할 때 붕당 따로 임진왜란 따로 이렇게 편집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보면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1592년에 일어난 전쟁인데 여기 적혀 있어요 학생들.
적혀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적을 필요가 없겠네. 1592년인데 98년까지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흔히 얘기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7년 전쟁이라고 해요. 7년 전쟁.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휴전 기간, 전쟁 1차 전쟁 기간 그게 바로 임진왜란. 그다음에 휴전, 그다음에 정유재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한능검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냥 통째로 그냥 임진왜란이라고 공부를 하세요. 이거를 세세하게 분류를 하면 이제 사학과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보면 잠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동인은 언제 북인하고 남인하고 나누어졌나요? 그거는 이제 정철의 건조 문제. 뭐 이게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진 거는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뭐 건조 맞아요. 문제도 있고 뭐 이렇게 한데 사실 그 이전부터 그 동인 사이에서는 분열이 있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이발과 우성전이 서로 싸우면서 이발을 중심으로 북인이 되는 거고 우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남인이 그 이미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발과 우성전의 관계 악화가 그것이 기축옥사로 연결되면서 이발이 기축옥사에 연루되어 죽거든요. 죽으면서 북인들이 완전하게 남인과 갈라지게 되었던 것인데 사실은 동인이 서인을 제치고 권력을 잡았던 선조 중기 이후부터 북인과 남인이 서서히 분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정확하게 구별되지는 않지만 대표적으로는 이발과 우선정의 관계 악화 플러스 기축옥사, 뭐 건조 문제 이렇게 세 가지의 그러한 굵직한 정치적인 사건을 통해서 완전하게 분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공무원 이렇게 또 추가로 이제 그게 되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하고 하는 거면 애매모호한 거는 그냥 거기 국사편찬위원회에 계신 높으신 선생님들이 그냥 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철의 건조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서로가 싸우면 이제 학회 가서 싸워야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1학년 수빈이는 그 정철의 건조 문제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 간단히 얘기하면. 자, 그럼 다시 임진왜란으로 돌아갈게요. 임진왜란으로 돌아가면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일본을 통일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본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이제 포르투갈한테 조총을 받아오는데 오늘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조총은 우리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창원대에서 수업 들을 그 때 일본이 이미 그 명조인가 선조 초기에 그 조공으로 조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조총을 바치니까 그때 이제 진면목을 못 알아봤던 거죠. 근데 뭐 이러한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도 처음에 조총이 들어왔을 때 이 조총이 오히려 뭐 활보다는 안 좋다, 불편하다 해가지고 사용되지 않다가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상관이었던 오다 노부나가가 조총을 본격적으로 사용하면서 일본 전국 시대에 널리 유행되었고 그것이 임진왜란을 통해서 이렇게 조총의 진가가 발휘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제 신석기 때 화로가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청동기 때 벽으로 가는 것처럼 인간의 경험이 축적이 되면서 이 조총에 대한 사용 쓰임새를 새롭게 터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 조총이 왔을 때 활하고 시범도 해보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 조선 활이 워낙 뛰어나니까. 네, 그리고 뭐 쏘는 속도만 봐도 훨씬 빠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한 발 쏘는데 1분 걸립니다. 조총은. 근데 활은 뭐 20초 이내로 한 발 쏘면 끝이니까 사거리도 훨씬 길고.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 속에 이제 일본이 통일을 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기 이제 나오는데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때 당시에 요건데요, 학생들. 이때 당시에 이제 군인들이 아무래도 전쟁 중이다 보니까 군인이 많았을 것이고 이 전쟁이 끝나고 이 군인들은 이제 실직자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이제 보니까 베트남 전쟁 끝나고 이 군인들이 엄청난 사회 문제를 이제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 군인들의 정신 문제. 정신 문제라는 건 전쟁의 후유증. 두 번째, 이 사람이 적당한 시기에 직업을 배울 수 있는 시기를 놓치면서 실업자 양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역시 이 군인들을 어떻게든 소비를 해야 되는데 이 소비를
잘못하게 되면 자기한테 칼이 돌아오니까 이제 아마 조선을 공격 타겟으로 삼았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 얘네들은 명나라로 쳐들어간다는 목적으로 이제 정면 가도를 하게 돼요. 근데 이거 좀 깊게 얘기하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중국도 황제, 우리는 천황. 그래서 뭐 일본이 뭐 와서 명나라가 와서 빌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긴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 뭐 일본사를 좀 보면 뭐 방금 우리 그 김 교수님께 설명하신 내용도 있지만 사실 그 히데요시가 실제로 명나라를 정복하려는 야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죠. 그 좀 광란에 사로잡혀가지고 좀 그런 것도 있었고 하여튼 뭐 당시 일본을 통일했던 히데요시는 그만큼 자신의 군사적인 재능에 대해서 또는 힘 100년간 이어졌던 전국시대의 그 일본 군인들의 실정적인 경험을 토대로 좀 자신감에 차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기에는 뭐 충분히 조선을 점령하고 명나라까지도 한번 싸워볼만 하겠다라는 이러한 자신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도까지 어느 책에 보니까 인도까지 가려고 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잘 뭐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생각이 나니까. 근데 이제 솔직히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당시 일본 군인들의 관심을 뭐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그런 이유도 맞겠지만 소위 실장을 좀 보면은 당시 일본을 교토를 기준으로 보면 교토를 기준으로 간서로 하고 교토 동쪽을 관동으로 보면은 임진왜란 때 대부분 동원되었던 병력 진집 병력은 관서 지방이거든요. 이에 반해서 관동 지방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일본이 관동 지방을 경략하는 중이었고 특히 히데요시의 최대 정적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물론 뭐 에도 지역으로 쫓겨나서 거기에 다시 영지를 받은 것도 있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병력은 차출되지 그러니까 자신의 정적의 병력이 차출되지 않는 점으로 봤을 때는 무인들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기보다는 실제로는 히데요시의 자신의 개인적인 야욕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을까 요즘에는 또 그렇게 좀 보고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좀 일본사나 이런 좀 논문이나 이런 거 보면 저도 오히려 그러한 점이 좀 더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일본을 통해서 무인들의 그러한 사기 진작과 새로운 토지와 영토를 한량하기 위해서 했다면 당시 일본의 병력을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면은 히데요시가 동원한 병력은 다 자신의 측근 병력을 다 동원했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히데요시 개인적으로 야욕이 너무 저렇게 해서 임진왜란이 발생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볼게요. 그럼 계속해서 그 정면가도라는 건 이제 명나라를 공격한다는 핑계로 빌려달라. 도가 길도자니까 이제 길을 빌려달라는 핑계로 조선을 공격하는데 지난번 학생들 요거 좀 얘기 좀 할게요. 일단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으로 얘기하면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에 이 그 뭐지 그 임진왜란 순서가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근데 이게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 고득점으로 시험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3점짜리로 나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게 무시할 게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임진왜란하고 그 태조 왕건의 삼국통일 과정 요거는 3점짜리로 나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많이 틀리는 게 이제 순서 나열하기가 제일 많이 틀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의 흐름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하고 시험에 나오는 거 그다음에 각 붕당의 당시의 성격 이런 것까지 좀 알으셔야 광해군의 붕당 정치가 그때 가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좀 볼게요. 일단 부산이 함락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동네에 송시연이라는 사람이 분전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더라고. 이게 순서 나열하기 가로. 근데 지난번에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거를 사료로 안 나오고 발굴로 나왔어요. 그 발굴 자료. 성곽 공사하다가 이때 당시 임진왜란 때 그 돌아가신 분들의 유골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시험 문제. 이건 진짜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신립이 충주 탕금대에서 분전을 했다 이게 나오는데 일단 신립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신지 이제 간단하게 좀. 선조 때의 명장이었죠. 북방 여진족들을 경략하면서 이름 있는 장수였습니다. 근데 저
탄금대 전투 때문에 졸장으로 취급받는데 사실 그러한 위치의 내임류는 아니고 사실 뭐 전쟁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당시 활약했던 이순신 제독이 전부 다 이겨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 졌다고 해가지고 신립이 막 졸장이다, 바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런 네임밸류는 아닙니다. 여진족들이 신립만 이름만 들어도 도망칠 정도의 아주 맹장, 그런 가까운 장수였습니다. 이제 이거를 좀 학생들 이해하기 좋게 좀 이제 공무원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 군대가 내가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소백 산맥의 중령을 넘는 게 진짜 어렵다. 그래서 일본군이 이때 당시에 여기에 보면 학생들 상주라고 있어요. 상주. 여기 보면 상주가 있는데 이 상주를 이제 일본군이 돌파해가지고 이제 충주로 오게 되는데 이 충주가 이제 평야지대예요. 근데 이제 이 신립이 아무래도 기마병 중심을 여진족을 물리치던 기마병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아마 일본군하고 이때 참 학생들 이거 시간이 되시면 주변에 적어주세요. 고니시라는 장수가 있어요. 고니시 이게 고니시라는 장수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사료에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고니시가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고니시라는 사람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 충주 탕금대에서 죽게 되는데 이게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충주 탕금대가 충주 중원고구려비라는 세트로 나와요. 그리고 충주시에 관련된 역으로 옳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외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 얘기했죠. 충주 중원고구려비는 고구려 빨래파이다. 내가 이런 식으로 내가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이 신립이 그때 당시에 선조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그 군인이었기 때문에 에이스 조선군 에이스. 에이스였기 때문에 이제 몰랐던 거지. 이런 거지. 자기 축구팀에 감독이 있는데 우리 팀에 메시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이순신이지.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자꾸 뭐 다른 선수를 내보낸 거지. 근데 그 다른 선수도 못하진 않았어. 그래서 신립. 그래갖고 이때 선조가 급하게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거를 몽진이라고 해요. 이 수도를 버리고 가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선조가 쌍욕을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도가 고니시 유키나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걸 학생들 시험을 볼 때 잠깐 시험 얘기 좀 할게요. 고니시를 외우려고 하지 마요. 그냥 눈에 익혀 놓으세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공부 못하는 그렇죠. 신립이랑 고니시랑 싸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이겼냐면은 그 고니시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고니시가 오니까 선조 입장에서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가는 거지. 이때부터 이제 쌍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선조가 피난을 가는데 이때 당시 이제 불탄 게 이제 그죠 경복궁. 경복궁 대표적으로 노비문서가 이때 불타게 되죠. 노비문서가 이때 불탔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슬픈 게 백성들이 와서 불태웠다는 게. 백정들. 백정들하고. 당시 노비들이 이제 불태워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네. 근데 이게 참 슬프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어. 자기들의 신분을 해방할 수 있는. 그렇죠. 뭐 지금처럼 뭐 컴퓨터 서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그 서류만 불태우면 충분하니까. 그래서 이때 창덕궁 불타고 창경궁 불타고 그다음에 실록도 불타고 하고 어떤 여학생이 SNS로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왜 이때 실록이 다 불에 안 타서 시험이 더 어렵냐고 우리가. 참 슬프죠. 오히려 그 승정원 일기가 남아 있었다면 승정원 일기. 학생들 공부 포기해야 됩니다. 맞아. 그게 불탔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지. 정도까지. 네, 승정원 일기가 남아 있었으면은 조선 왕조 실력보다 더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감당 안 되는. 저희도 아마 감당이 안 될. 그 학생들 내가 그 얘기 안 해줬는데 태종 때 승정원 일기가 제작되는데 이 승정원 일기는 일부 소실때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와서 이제 드디어 메시가 뜹니다. 이제 이순신장 이제 옥포해전. 여기가 어디냐면 학생들 거제도예요. 거제도 옥포대우 조선소라고 있는데 그 근처에 이 옥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조가 평양으로 피난 갔다가 이것도 의주로 피난 가는데 이것도 내가 어디 프로에서 봤는데 선조가 평양에선 자신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우리는 싸울 수 있다라고 막 임진강 방어 라인이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선조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그때 뭐 잠샘이 추가로 제가 하고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그때 전라도에 그러니까 일본이 이것도 학생들 알아야 되는데 일본이 가장 큰 패착은 전라도를 장악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버리고 왕만 잡으면 얘를 포로로 삼아서 얘를 시켜서 조선에 있는 병사를 일본에 편입시켜서 명나라로 가자. 왜?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가 있기 때문에 지도자는 끝까지 성을 지킨다.
이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왕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우스갯소리로 선조의 뛰어난 전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일본이 일본이 많이 당황을 했죠.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평양까지 일본이 이제 전라도에 있는 병사하고 저희 함경도 이런 쪽에 있는 병사들하고 합치면 일본을 막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아까 감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그 임진강 방어선하고 그다음에 전라도, 충청도하고 경상우도의 관군이 다시 이제 모아져가지고 5만 명 정도가 한성으로 진격 북진해오고 있는 아주 선조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전쟁에 전환시킬 수 있는 국면 전화형이 충분히 있었죠. 그런데 네. 거기에 여러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권율 장군도 거기에 있었는데 아마 거기서 패했고 그때는 권율이 지휘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최종 지휘관 아니죠. 그때는 그 전라도 가찰사인 이광일 겁니다.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이게 너무나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이거 한산도 대첩. 한산도 대첩인데 이 한산도 대첩 때 여러분이 아는 그 하깃진 이순신 장군이 이제 하계 모양을 펼쳐서 적을 공격했다는 그 하깃진. 그 다음에 1차 진주성 전투 이 김시민. 이 김시민 장군이 적에게 포위됐을 때 알리기 위해서 연꽃을 연등을 띄운 거죠. 연꽃을 끼면 김시민 장군 부처님이 되시는 거니까. 연꽃은 김유신하고 뭐 관련된 얘기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까지 내가 진도가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연등을 띄웠는데 그걸 가지고 진주에서 이제 유등 축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번 코로나 때 안 했죠? 안 했을 거예요. 못했죠. 뭐 쓸데없는 얘기인데 제가 집사람하고 그 유등 축제를 갔어요. 그때 저도 매년 갑니다. 와이프. 갔는데 이제 제가 다 진주 사람이면 다 안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려줄겠는데 세상에 길목을 다 막아놨네. 입장료를 10,000원 내야 되나? 그래갖고 그때 얼마나 뻘쭘했는지 그런 기분이야. 닥쳐라! 그만두지 못하겠네! 그 다음에 이 1차 진주성 전투에서 학생들이 농계가 죽었다고 많이 아는 학생들이 끝나고 이거 아닙니다. 1차 진주성이 아니고 1차 진주성 때는 이제 김시민 장군이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학생들 여기에서 좀 많이 틀리는 게 있는데 9번이 진짜 많이 틀려요. 의병. 학생들 의병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그 양반들과 또 농민들도 있죠. 농민 출신들이 그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의롭게 일어난 병사. 그 학생들 몽고 때 그 살리타가 지나가다가 김윤효한테 빰 맞잖아요. 그래서 그 김윤효 같은 사람들도 의병에 해당할 그 사람이 원래 스님 출신이었으니까. 의병이 아니고 그 사람은 그 관군이라고 봅니다. 제가 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그 고려 그 대몽 항쟁기 때 고려 정부에서 그 각 지역 그러니까 성곽마다 그 무관들을 파견을 하거든요. 김윤호가 거기에 제가 생각이 지금 안 나는데 이거 편집점으로 잡을게요. 누군 귀신이온 모양이야! 그 간직을 띈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건 알고 이제 당연히 이제 그 관군보다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동원되었던 전투.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이제 곽재우. 곽재우가 이제 그 홍익 장군. 그 빨간 옷을 입고 다닌다 해가지고. 근데 지난번에 진짜 나도 진짜 당황스럽다. 한능검 푸는데 고경명이 나오는 거예요. 고경명. 근데 이 고경명이 내가 알기로 이 의병 중에 유일한 농민 출신. 농민 출신이 아니고 향리 출신입니다. 향리 출신입니다. 향리 출신인데 종이품, 병마철도사까지 고위 간직에 오르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죠. 이건 내가 잘못 알았네. 이것도 편집점으로 잡을게요. 안 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소한 내가 무식한 게 티나면 안 되기 때문에 내일 학교 가기가 상당히 지금 두렵습니다. 애들이 와 바보 이럴까봐. 난리 났네, 난리 났어. 그 다음에 명나라가 참전해야 되는데 오늘 이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 명나라의 황제를 이제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만력제. 만력제. 네. 이게 신종입니까? 그럴걸. 신종이 마지막 아닙니까? 그럼 신종이 묘요고 만력제가 묘요가 뭐지? 그게 생각이 안 나도. 시효가 만력제고 묘는 아마 딴 건 겁니다. 이것도 편집점을 잡을게요. 그래서 이때 명나라가 참전하게 되는데 이때 명나라의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때 당시 명나라는 상태가 메롱이었어요. 왕이 황제가 뭐 정치도 안 했고 그다음에 외부적으로 이제 그 오랑캐와 싸우고 있었고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뭐 개판이고. 개판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집에 불 났는데 남의 집 불 챙기기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때 당시 황간 정치
이제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나라가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도와줄 지금 상황이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제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제 요동으로 들어오는 게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요동으로 들어오는 게 가장 문제였던 거죠. 근데 이거를 하기 전에 학생들한테 요거를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능검에 고득점 문제로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거를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감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좀 해주세요. 분조.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분조. 요게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학생들 분조. 이게 고득점 문제로 나왔어요. 분조는 이제 그 조정을 나눈다 해가지고 분조인데 임진왜란 때 이제 선조가 이제 의주에 몰리게 되니까 자신이 잡히면 왕이 잡히면 어떻게 되죠? 왕조 국가는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잡혀도 조선 왕조를 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이제 조정을 나눠가지고 당시 지방에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고 의원군들을 조직하고 강군을 재건하기 위해서 당시 임진왜란이 터지자마자 급하게 세자로 임명되었던 광해군이 조정의 하나를 맡게 돼가지고 당시 한경도, 평안도, 뭐 이 황해도 이쪽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민심 수습도 하고 강군도 모으고 의병에게 파이팅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역할을 했던 활동이 분조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임진왜란을 극복하기 위한 임시 방편. 그러니까 학생들 이렇게 보면 이게 뭐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의주에 선조가 있고 그다음에 요쪽 그 제가 알기로는 강진인가? 요 강진 쪽에 이제 광해군에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선을 두 개로 나눈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뭐 선조의 전략도 있지만 이제 선조가 유사시에 이제 명나라로 바로 이렇게 도망가기 위한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능검에 분조를 물어보는 게 시험에 나온 게 아니라 지문에 분조라는 게 나왔어요. 이 인물은 분조에서 활동을 했고 이 영향으로 세자가 되었다. 그럼 강해군. 그렇지, 광해군이. 분조는 강해군. 이렇게 외우면 어. 돼요. 그래서 고로 무슨 걸 찍어야 된다? 중립외교 찍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평양성을 회복하게 돼요. 학생들이 평양성 회복한 게 누구냐면 유성룡이 이때 갔어요. 그래서 유성룡이 뭐 지휘를 했다기보단 명나라를 뒤에서 서포터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시험에 유성룡이 평양성을 수복했다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유성룡의 업적 중에 하나가 이제 평양성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그다음에 행주산성. 행주산성에서 이제 권율 장군이 이제 그 분전을 하는데 나는 행주산성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가면 치마를 진짜 많이 팔아요. 엄청 팔아요 행주산성에. 치마 천국 빛깔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행주산성 왜 치마를 얘기하냐면 이때 행주산성에 권율이 와 있었는데 그 시험 뭐 공무원 시험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때 당시에 그 누구지 일본이 명나라한테 밀려가지고 서울까지 다시 내려와 있었거든요 한양에. 근데 내려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전라도 군대가 이제 올라오고 있었고 명나라 군대하고 합쳐서 싸우기로 했는데 명나라 군대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조선군이 이 행주산성에 갇힌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안 나오던데. 네. 행주산성에 벌어진 거는 그 아까 살펴보았던 이효성의 명나라가 평양성을 정복하고 이효성이 이때 선조에게 무슨 말 하냐면 이 기세로 서울을 내가 수복하겠습니다. 이여송. 예, 이효성 이 명나라의 그 총사령관이죠. 이효성이 평양성을 정복하니까 어깨가 으쓱해져가지고 아니요 분전이 싸우다 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분전이 있었다. 분전이 아니고 분전이라는 뜻이 용감하게 싸웠다. 분조고 분전은 용감하게 싸웠다. 용감하게 분전이 싸우다는 뜻 맞아요. 이해를 잘못했네. 하여튼 이효성이 평양을 점령하고 그 자신감으로 서울을 다이렉트로 선조 임금께 바치겠습니다 해서 명나라 군대가 급히 남진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 오기 전에 개성에서 벽제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벽제관이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 오기 전에 서울에 입성하기 머물던 여관인데 여기서 이효성이 댕통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명나라가 남진할 때 당시 일본군의 피해를 받지 않고 한반도 남쪽에 있었던 조선군들이 이 명나라와 서울을 협공하기 위해서 서울 근처로 온 겁니다. 그때 당시에 권율이 저기 왔다가 고립되는 거죠. 명나라가 깨지고 그 다음에 전라도의 그 광군도 깨지고 해서 행주산성의 권율이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한 10,000명 됐죠. 10,000명 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행주산성요? 네. 아니요. 어느 정도입니까? 기껏해야 3,000, 많으면 5,000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하게 내가 지금 이것도 편집점을 적을게요. 전 좀 맞아야 해요. 근데
이제 활이 없어가지고 여성분들이 이제 치마를 들고 거기에 돌을 넣어가지고 뭐 던졌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우연히 가게 됐는데 와 치마 진짜 많이 팔려. 그다음에 이제 한양을 수복하게 되는데요. 학생들 한양 수복한 거를 다 얘기하면 너무 길고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일본군이 이 휴전의 협상을 빌미로 철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휴전을 하면 전쟁을 못 하니까 급하게 일단 진주성이라도 먹어야 전라도로 나중에 갈 수 있다 해가지고 2차 진주성 전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농계. 그래서 이 농계가 저 진주 사람은 아니에요. 전라도 사람이지. 전라도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에 와 있다가 남편을 잃고 정확하게 농계신 분이 뭐 기생이다 아니면은 뭐 그 당시에 2차 진주성 전투에 참가했던 이름이 생각 안 나네 또. 김천이라니. 김천입니까? 그 사람의 뭐 첩이다라는 뭐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럼 정확하게 이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없는 거고 2차 진주성 전투가 벌어진 거는 저거는 일본이 강화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휴전에 들어간 거예요. 네. 이제 휴전을 하기 위해서 그 휴전을 강화 협상이라고요. 일본이 그 명나라와 강화 협상을 하면서 한양을 내줬죠. 그래서 일본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조선의 수도를 내주었기 때문에 명나라가 우리와 강화를 할 때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명나라가 이를 안 들어오죠 하면서 강화 협상을 계속 지지부진하게 끌고 왔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열받아가지고 그럼 아직까지 우리가 강화를 하고 있지만 우리 일본이 힘이 막강하다. 그래서 이 강화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고 저 2차 진주성 전투를 10만의 대군을 동원해가지고 진주성을 완전 초토화 시켜버렸다. 그러니까 강화 협상에 있어서 본보기로 삼았다는 그때 전투죠. 진짜 많이 죽었죠. 한 6만 6만 명. 6만 명. 진주의 관민이 한 2만 명이죠. 6만 명. 실록에는 그 정도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때 진주성 전투 때 이제 농계가 그 일본군 장수를 끌어안고 그러니까 난강에 전투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일본 애들이 자기들 축하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하 파티 때. 이제 조선 기생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한잔 하는데 그 일본의 그 부장이죠.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데 걔를 이제 해가지고 네, 그것도 편집자고. 같이 이렇게 오늘 제가 바쁘겠네요. 그렇게 의하면서 뭐 이렇게 뛰어내리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휴전 협상에 들어가고 이 휴전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백의종군을 이때 가게 돼요. 근데 백의종군 얘기를 하면 너무 길고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일단 첫 번째는 선조가 평상시에 마음에 안 들어했고 두 번째는 이제 선조의 말을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휴전을 하고 일본이 다시 온다. 그러니까 학생들 이걸 알아야 돼. 휴전했을 당시에 경상도는 일본 땅에 들어가 있었어요. 휴전은. 그래서 막 그때 당시 일본 사람들이 외성을 되게 많이 쌓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선조 입장에서는 이제 경상도가 넘어가 있기는 하지만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순신 장군 보고 바다에서 부산 앞바다에서 막으라 이렇게 했는데 이순신 장군이 이걸 거절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이 가뜩이나 마음에도 안 드는데 명령까지 안 듣고 그 주변에서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사람이 또 등장하기도 했고 이제 그게 원균이죠. 그래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결국은 백의종군을 가게 되고 이순신 장군 없을 때 이제 그 유명한 칠전량 해전이 나와요. 근데 학생들 이 칠전량 해전이 지난번에 시험에 나왔어요. 뭐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있었던 일을 고르시오. 그럼 명량을 골라야 돼요. 그래서 이 칠천량 해전 때 이순신 장군이 그동안 한 몇 년 동안 키운 겁니까? 4년, 5년 되죠. 인지네랑 전부터 시작하면 뭐 더 되죠. 기본. 그때 이순신 장군이 거의 키웠다는 모든 병력을 다 초토화. 다 잃었죠. 다 잃었어요. 배설이 이제 도망쳐가지고 그 경상우도 수군만 12척인가? 13척 그 정도. 12척이고 제가 알기로 한 척을 만든 거고 그래서 13척인 거예요. 그래서 신에게는 아직 12마리의 치킨이 남아있다. 이때 나오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1차 진주성하고 둘 다 조선이 졌다는 얘기인가요? 1차는 이겼고 2차는 이제 대패. 2차 진주성 전투에 참여했던 관군과 의병, 그다음에 진주 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몰살하게 되는데 2차 진주성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뭐라 해야 되나 막그 조선 관군 또는 의군, 의병들까지도 서로 또 격쟁 맞아요. 그때 사이 안 좋았어요. 2차 진주성 전투를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가지고 의병들끼리도 서로 의견이 달랐던 전투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 같아. 1차 그러니까 임진왜란 초반에는 의병도 나름 통합도 잘 되고 이랬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 지휘권도 그렇고 뭐 이렇게 갈등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명량해전으로 바로 갈게요. 명량해전은 저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 이순신 장군 전투 중에 이게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가장 극적인 전투죠. 환산도 대첩보다는 오히려 맞아요. 그나 영화를 이순신이랑 명량 만들 때 물론 난 이해는 하는데 이게 시리즈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명량을 처음에 때리면 나중에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지? 노량을 하면 되죠. 근데 아니 그게 선생님 그 시리즈가 내가 알기로 신문에서 봤는데 이게 3편이래요. 아, 그래서 명량 한산도 노량으로 간다는 거예요. 음. 근데 중요한 건 배우가 최민식 씨가 아니라는 거야. 세 개가. 그러면 좀 그러면 뭔가 이질감이 생길까 생각했는데 하여튼 이 명량해전은 이순신 장군이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든 전쟁이에요. 진짜. 이때 거북선도 없었고 그리고 그 부하들도 자기가 옛날에 훈련시킨 애들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명량해전이 이순신을 대표하는 뭐 전투라고 봐도 손색이 없죠. 그리고 저게 그 정유재란 당시에 조선에게 유리한 국면을 제공했던 결정적인 전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감 선생님 얘기한 거 추가로 얘기하면 왜 유리한 전투냐면 일본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한양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걸 막은 거고 그 수륙 병진 작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막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전라도를 어떻게든 지켰다는 거. 조선 입장에서는 전라도 지킨 게 상당히 중요해요. 정유재란 때 사실은 전라도가 좀 많이 유린되거든요. 뭐 남원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점령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칠천량 해전에서 이기고 그리고 그 곡산 전투에서 명나라가 일본의 육군 전진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전라도에서 철수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었던 것이죠. 20번도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데 학생들 참 이 얘기를 안 했다. 명량해전하면 이제 시험에 어떻게 세트로 나오냐면은 그 삼별초의 항쟁. 요걸로 이제 세트로 나오고요, 학생들. 왜요? 그 진도. 아, 이 선생님은 이제 너무 대학 강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잡탕이거든요. 저는 그 다음에 그 조명연합군이 울산성에서 승리했다고 했는데 이 울산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유성룡, 유성룡하고 이제 조명연합군 여기서 명나라 조는 유성룡이 있었습니다. 이때 일본의 가토 기요마사가 여기 지키고 있었는데 우물을 다 막았고 물줄기를 막으면서 이 가토 기요마사가 뭐 오줌을 먹었다, 말피를 먹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울산성 전투가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울산 방구대가 세트로 나와요. 마삭하죠. 그 다음에 또 그것도 시험에 나오더라. 신라의 대표적인 항구 울산항 있잖아요. 이거랑도 세트로 나와요. 경주의 입구. 그 다음에 마지막 해전 이제 이순신 장군의 노량해전.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내가 족발 먹고 있는 거를 PT 선생님한테 알려. 이렇게 좀 많이 나오죠. 네.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요, 선생님. 제가 네. 다이어트를 실패하면 저 뒤에 보이는 캠핑카를 이제 집사람이 들고 가기로 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분위기상 캠핑카가 요렇게 돼 있는데 이미 분위기상 요 앞에 거는 이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이순신 장군도 전사하시게 되는데 그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조선에 엄청난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좀 저희가 얘기하고 임진왜란 끝으로 좀 정리를 하는 걸로 마치죠. 일단 임진왜란 시기의 대표적인 정권당은 이제 남인이었습니다. 유성룡 선생님이 남인. 그래서 이 남인의 업적 중에는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수미법을 잠깐 일시적으로 실시하고 그다음에 훈련도감, 소고군 뭐 이런 것들을 또 실시를 하고 그래서 남인이 임진왜란을 극복하는데 많은 공을 세운 거는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아마 제 생각대로 얘기할게요. 나중에 내일 가서 학생들한테 얘기하겠지만 유성룡 선생님은 단지 빨리 전쟁을 끝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 미래의 조선 사회에 대한 뭐 신분제 뭐 이런 걸 별로 고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나죠. 당시 뭐 사대부들이 뭐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뭐 신분제에 의한 국가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신분제는 유지돼야 된다는 뭐 그러한 입장이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조선은 이제 전기와 후기로 그렇죠. 구별이 되고 사회가 바뀌고 남인은 실각하게 돼요. 네. 남인 이게 중요한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남인이 실각하게 돼요. 이제 유성룡이 북인하고 서인한테 탄핵을 받으면서 이제 실각을 하게 되고 이제 광해군이 집권하는데 이 광해군이 의병들하고 상당히 교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광해군을 지지했던 북인들이 다시 권력을 잡게 돼요. 그래서 임진왜란을 끝으로 이제 광해군의 북인이 권력을 잡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 오늘 좀 심도 있게 좀 했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제가 내일 가서 보충을 하도록 하고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 이거 진짜 이 형님 아니고 선배만 아니었으면 해다가 찌깁인데 이게 이렇게 와가지고 1시간을 무료로 강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여기 있는 저기 들어오는 학생들도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생각을 할 것 같고 어려운 부분 오늘 들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제가 좀 정리해 주던가 이런 식으로 할게요. 네. 유튜브 강의했는데 우리 유생님과 진사님들한테 한마디. 제가 고등학생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은 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쉽게 설명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은 뭐 흔히 우리가 배우는 뭐 역사보다는 약간 조금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역사를 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 주고자 약간 조금 전공적인 용어나 뭐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갔는데요. 제가 한 말은 학생들이 한능검이나 공무원 시험에 공부하기에 있어서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김 교수님이 훨씬 더 이렇게 좀 쉽게 조리 있게 설명해 주시니까 저는 그냥 뭐 좀 부차적인 설명을 했다. 흐름 잡기. 네, 흐름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또 불러주신다면 뭐 여러분들 앞에 또 즐겁게 역사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또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학생들 내일 아침에 우리 보도록 하고요. 우리 유생님들, 진사님들 항상 수업 시간에 좀 집중을 하시고 이제 시험이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에 지금 카톡이 왔는데 그 급한 사람 아니면 다음에 시험 치라고 이런 시국에 이제 여러분이 시험을 치시는 거기 때문에 꼭 반드시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국에 시험을 치는 거를 꼭 합격으로 마무리 지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